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많은 분이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핀란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행복 1위라는 타이틀 뒤에는 정말이지 믿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처절한 피해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저 예쁘고 살기 좋은 북유럽의 낙원이 아니라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내 살아남아 도끼를 품고 일어선 나라. 핀란드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던 핀란드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술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의 나라가 700년 동안 옆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지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거대 제국의 속국이 되어 100년을 더 버텨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이게 바로 핀란드가 겪은 운명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역사는 한마디로 생존 그 자체였어요. 핀란드인들에게는 시수라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깡이나 끈기 정도로 번역되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한 의미를 담고 있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들이받는 고집.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핀란드 역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시간을 아주 멀리 되돌려 봅시다. 빙하기가 끝나고 땅이 드러나자 사슴을 쫓던 무리가 북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핀란드의 원주민인 사미족과 핀족의 조상들이었죠. 이들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들에게 숲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숲의 왕으로 군림하던 곰은 신으로 숭배되었고 사람들은 곰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해 꿀을 먹는 자라는 별명으로 불렀을 정도였죠. 핀란드인들의 언어는 이웃나라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러시아와는 단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고립된 언어였습니다. 유럽의 거대 어족인 인도 유럽 어족과는 뿌리부터 달랐던 것이죠. 과연 이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들이 우랄 산맥 너머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서 건너온 신비로운 민족이라 추측합니다. 이 고립된 언어와 문화는 핀란드인들만의 독특한 정신인 시수, 즉 끈기와 강인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건국 신화 또한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들의 위대한 서사시 칼레발라에 따르면 세상은 전쟁이나 신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떠돌던 여신의 무릎 위에 오리 한 마리가 내려앉아 알을 낳았고 그 알이 깨지면서 하늘과 땅, 해와 달이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평화로우면서도 신비로운 시작은 핀란드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12세기 무렵의 핀란드는 사실 국가라고 부를 만한 조직이 없었어요. 그냥 숲속에서 사냥하고 낚시하며 평화롭게 살던 부족들이었죠. 그런데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쪽에서는 스웨덴이, 동쪽에서는 러시아의 전신인 노브고로드 공국이 핀란드를 향해 입맛을 다시기 시작했거든요. 스웨덴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핀란드로 쳐들어옵니다. 너희들 아직도 이교도를 믿니?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줄게 라고 말이죠. 물론 속내는 핀란드를 자기네 앞마당으로 삼아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스웨덴의 국왕 에리크 9세와 영국 출신의 주교 헨리가 이끄는 군대가 이 땅을 밟는 순간 핀란드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고 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700년의 통치가 핀란드에게는 지독한 악몽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장의 발판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핀란드는 스웨덴의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의 국왕들은 핀란드를 자신의 본토와 다름없는 영토로 간주했고 핀란드인들에게 스웨덴 농민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1362년부터는 운국왕 선거권까지 주어졌죠. 투르쿠라는 도시는 핀란드의 행정적, 문화적 중심지로 급부상했고 거대한 성과 성당이 세워지며 핀란드는 비로소 유럽 문명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핀란드는 스웨덴 제국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이자 최전방의 보초였습니다. 동쪽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러시아와의 끝없는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핀란드의 젊은이들은 스웨덴의 깃발을 들고
전 유럽의 전장을 누비어야 했습니다. 특히 17세기 30년 전쟁 당시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기병대 하카펠리타를 기억하시나요? 베어버려라 라는 뜻의 핀란드어 구호를 외치며 돌진하던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용맹한 군대로 이름을 떨쳤지만 정작 고향 땅 핀란드는 계속되는 징집과 무거운 세금 그리고 혹독한 기근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반전은 16세기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납니다. 핀란드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카엘 아그리콜라 주교. 그는 지배층의 언어인 라틴어나 스웨덴어가 아닌 민중의 언어인 핀란드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며 사라질 뻔했던 핀란드어가 비로소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세의 통치 아래에서 핀란드인이라는 자각과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뿌리가 더욱 단단하게 응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의 시계는 핀란드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8세기 초 북방의 거인 러시아가 표트르 대제라는 강력한 지도자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스웨덴의 국력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고 핀란드는 대분노의 시대라 불리는 러시아의 잔혹한 점령기를 겪게 됩니다. 마을은 불타고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스웨덴은 더 이상 핀란드를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808년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나폴레옹과 손을 잡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가 전격적으로 핀란드를 침공한 것입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핀란드 군대는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스웨덴 본국의 지원은 끊겼고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요새들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700년을 이어온 스웨덴과의 인연이 단 한 장의 조약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핀란드는 스웨덴의 방패가 아닌 러시아 제국의 거대한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핀란드. 과연 이것은 민족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을까요? 1809년 핀란드의 운명은 거대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한 몸이었던 스웨덴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제 핀란드를 손에 넣은 건 동방의 거대한 거인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핀란드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베리아의 노예가 되는 것인가? 우리의 언어와 종교는 모두 사라지는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핀란드 귀족들 앞에 서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단순한 속국이 아니다. 나는 핀란드의 기존 법률과 종교, 그리고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하겠다. 제국 내의 또 다른 나라, 핀란드 대공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왜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일까요? 그것은 스웨덴의 영향력을 완전히 지우고 핀란드를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방패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한 동거 속에서 핀란드인들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의 그늘에서도 러시아의 압박에서도 벗어나 오직 핀란드인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타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웨덴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인이 될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핀란드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문구는 당시 모든 핀란드인의 심장을 울리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시골 의사였던 엘리아스 로엔로트는 핀란드 구석구석을 누비며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민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민족 서사시 칼레발라는 핀란드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뿌리를 가진 민족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화가들은 핀란드의 거친 자연을 캔버스에 담았고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는 웅장한 교양시 핀란디아를 통해 핀란드의 정신을 전 세계에 포효했습니다. 지배층의 언어였던 스웨덴어 대신 민중의 언어인 핀란드어가 국가의 공식 언어로 당당히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할아버지의 약속을 무참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핀란드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러시아화하려는 2월 선언이 발표된 것입니다. 핀란드 의회는 무력화되었고
거리에는 러시아 경찰들이 깔렸으며 저항하는 지식인들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핀란드 전역에 차가운 어둠과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04년 6월 16일 핀란드 총독부 건물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러시아의 잔혹한 압제자 보브리코프 총독이 핀란드의 젊은 공무원 의겐 샤우만에게 암살당한 것입니다. 샤우만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핀란드의 자유를 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거대한 폭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터져나온 제1차 세계대전의 포성과 러시아 제국을 뒤흔든 볼셰비키 혁명의 불길은 핀란드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917년 12월 6일 핀란드는 마침내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700년을 이어온 스웨덴 통치와 100년의 러시아 자치기를 거쳐 마침내 핀란드라는 이름의 국가가 지도 위에 당당히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핀란드인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참혹한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눠야만 했던 잔혹한 내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917년 12월 6일 핀란드 의회는 마침내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만천에 선포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외세의 통치를 끊어내고 드디어 내 나라를 가졌다는 환희. 핀란드 전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환희의 유통기한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당시 핀란드는 극심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식량은 바닥났고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사이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 틈을 타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적군과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 우파 세력인 백군이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어제의 이웃이 오늘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1918년 1월 27일 밤 헬싱키 노동자 회관의 탑 위에 붉은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혁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순간 평화롭던 핀란드는 한순간에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적군은 헬싱키를 비롯한 남부 산업 도시들을 점령했고 백군은 북부를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해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핀란드 역사상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 불리는 핀란드 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히 총과 칼로만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레오라는 이름의 잔혹한 광기가 양측 모두를 집어삼켰습니다. 적군은 점령지에서 지주와 신부, 장교들을 무참히 처형하는 적색 테러를 자행했고 이에 맞선 백군 역시 포로들을 즉결 처형하는 백색 테러로 응수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싸움에 외세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는 적군을 지원했고 독일 제국은 백군을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내 나라이지만 내 나라가 아닌 거대 세력의 대리전 양상까지 띠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분수령은 탐페레 전투였습니다. 북유럽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시가전으로 기록된 이 전투에서 도시 전체가 불타오르고 수천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독일의 지원을 받은 백군이 승기를 잡았고 1918년 5월 백군의 총사령관 구스타프 만네르헤임 남작이 헬싱키에 입성하며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비극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전쟁 후 세워진 포로 수용소에는 약 8만 명의 적군 포로들이 갇혔습니다. 열악한 위생과 굶주림, 그리고 계속되는 처형으로 인해 수만 명이 그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이 내전으로 희생된 핀란드인은 무려 3만 6천 명. 그들 중 대다수는 전쟁터가 아닌 학살과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독립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가려진 형제 간의 골육상잔. 핀란드 사회는 둘로 갈라져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과 어떻게 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가? 라는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깊은 증오의 골을 메우고 핀란드를 다시 하나로 묶어준 놀라운 힘이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핀란드인들은 어떻게 이 처참한 상처를 씻어내고 다시 손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이 가난하고 찢겨진 나라에 닥쳐올 또 다른 거대한 시련, 소련의 침공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1939년 11월 30일 아침, 평화롭던 핀란드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폭격기들로 뒤덮였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장담했습니다. 핀란드 정도는 아침 산책하듯 사흘이면 점령할 수 있다. 당시 소련군 병력은 핀란드 전체 인구보다 많았고 탱크와 비행기의 숫자는 비교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지도에서 사라지겠구나.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핀란드인의 가슴속에 흐르는 강인한 정신, 시수의 힘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전설적인 겨울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핀란드 군인들은 군복 대신 하얀 침대 시트를 뒤집어 쓰고 눈 속에 매복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적을 쓰러뜨리는 그들을 향해 소련군은 공포에 질려 하얀 사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설적인 저격수 시모 해위해는 망원 조준경도 없이 오직 소총 한 자루로 수백 명의 적을 사살하며 소련군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무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핀란드 군인들은 빈 병에 가솔린을 채워 소련 탱크에 던졌습니다.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우리가 떨어뜨리는 건 폭탄이 아니라 식량 바구니라고 비아냥거린 것에 대한 복수로 이건 우리가 대접하는 술이다 라며 몰로토프 칵테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거대한 숲은 핀란드군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잘게 쪼개어 포위안은 모티 전술로 거대 세력을 각계 격파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100일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핀란드는 뼈아픈 평화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전체 영토의 흡혈을 소련에 넘겨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뒤 핀란드는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계속전쟁입니다. 이번에는 생존을 위해 나치 독일과 손을 잡는 위험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핀란드라는 이름의 자유였습니다. 전쟁의 끝은 잔혹했습니다. 전세가 기울자 핀란드는 다시 소련과 휴전하고 어제의 동맹이었던 독일군을 핀란드 땅에서 몰아내는 라플란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독일군은 퇴각하며 핀란드 북부의 모든 마을을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벌였습니다. 핀란드는 2중, 3중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소련과 국경을 맞댄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점령당하지 않고 독립을 유지한 나라는 오직 핀란드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소련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작은 나라.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현실적인 생존 게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전 세계를 휩쓴 전쟁의 포성이 멈췄습니다. 승전국의 환호와 패전국의 비명 속에서 핀란드는 아주 기묘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점령당하지는 않았지만 패전국의 멍에를 짊어진 나라. 국경 너머에는 언제든 다시 침공해올 준비가 된 거대한 괴물 소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속삭였습니다. 핀란드의 독립은 여기까지다. 이제 저들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는 그 절망의 끝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생존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핀란드의 목을 죄어온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 배상금이었습니다. 소련이 요구한 금액은 당시 핀란드 국가 예산을 통째로 쏟아부어도 모자랄 3억 달러. 게다가 현금이 아닌 기계, 선박, 원자재 등 실물로만 갚아야 한다는 가혹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시수의 정신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농부들이 공장으로 달려갔고 자작나무 숲을 베어 종이와 목재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1952년 핀란드는 단 하루의 지체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전액 상환해버립니다.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이 배상금을 갚기 위해 세운 공장들이
훗날 핀란드를 선진공업국으로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경제가 아닌 정치였습니다. 소련이라는 거인의 코앞에서 어떻게 독립을 유지할 것인가? 여기서 핀란드 현대사의 두 거인, 유호 파시키비와 우르호 케코넨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차갑고도 냉혹했습니다. 이른바 파시키비 케코넨 라인. 그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소련이 우리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게 하라. 핀란드는 서방의 경제 지원인 마셜 플랜조차 거부하며 철저한 중립을 표방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이를 핀란드화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주권을 제한하는 비겁한 줄타기라는 조롱이었죠. 그러나 그 조롱 뒤에는 핀란드만의 처절한 실용주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소련과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단한치의 양보 없이 지켜냈습니다. 케코넨 대통령은 무려 25년 동안 집권하며 소련 지도자들과 사우나에서 보드카를 마시며 담판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비위를 맞추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매 순간 피를 말리는 외교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덕분에 핀란드는 냉전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소련의 공산품을 팔아부를 쌓고 서쪽으로는 유럽 공동체와 손잡으며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 기묘한 평화, 그것은 굴욕이 아닌 작은 나라가 거대 제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영리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배상금을 갚기 위해 망치를 들었던 핀란드인들, 그리고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비굴함을 자처하며 평화를 샀던 지도자들, 그들이 인내하며 일궈낸 토양 위로 드디어 거대한 기적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핀란드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이자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교육과 기술이라는 단 두 가지 무기만으로 북극의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그 기적의 정점에서 전 세계를 호령했던 파란색 로고, 노키아의 탄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1950년대 전 세계가 핀란드를 바라보는 시선은 가련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작나무를 베어 팔던 가난한 농업국가.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수십 년 뒤 핀란드는 전 세계의 상식을 뒤엎는 거대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이 북극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제패하고 가장 완벽한 복지국가라는 찬사를 받게 된 것일까요? 그 기적의 이면에는 사람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핀란드인들의 독한 승부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노키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세계를 호령했던 휴대폰. 하지만 놀랍게도 노키아의 시작은 휴대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종이를 만들고 고무장화를 찍어내던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첨단 IT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1990년대 초 핀란드에 또 한 번의 파멸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최대 무역국이었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핀란드 경제는 수직 낙하했고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이었죠. 보통의 국가라면 이때 복지 예산을 깎고 허리띠를 졸라맸을 겁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육과 복지, 그리고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가르쳐야 한다. 자원이 없으니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핀란드의 모든 학교에서 수업료가 사라졌고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이 무모해 보였던 투자는 결국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노키아로 몰려들었고 노키아는 단숨에 전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핀란드의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기적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핀란드에는
아기 상자라고 불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옷과 생필품이 담긴 상자를 보내주는 것인데, 이는 핀란드의 모든 아이가 인생의 출발선에서만큼은 평등해야 한다는 철학의 상징입니다.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국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내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돌아와 나의 노후와 내 아이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준다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노키아 제국이 스마트폰 시대의 흐름을 놓치며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20%를 차지하던 거대 기업의 붕괴, 다시 한번 핀란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예전처럼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노키아에서 나온 숙련된 인재들은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아 수천 개의 스타트업을 세웠고, 핀란드는 이제 제조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게임과 소프트웨어의 메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태어나 가장 가난한 시절을 견디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핀란드. 하지만 평화로운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 앞에 다시 한번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중립의 원칙을 깨뜨려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왜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중립이라는 방패를 버리고 나토라는 거대한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복지의 천국. 하지만 이 평화로운 핀란드의 숲 이면에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300km가 넘는 국경을 러시아와 맞댄 채 핀란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던 중립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지워버리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의 거대한 장막이 걷히고 소련이 붕괴하자 핀란드는 즉각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거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1995년 핀란드는 유럽연합 EU에 가입하며 비로소 서방 세계의 일원으로 당당히 복귀합니다. 자국 화폐인 마르카를 버리고 유로화를 도입하며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럽 그 자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군사적 중립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러시아라는 거대 이웃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핀란드만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2월의 어느 날, 이 모든 평화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전쟁의 참상은 핀란드인들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80년 전의 공포, 겨울전쟁의 기억을 강렬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핀란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20%를 넘지 못했던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이 단 몇 주 만에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수치로 치솟은 것입니다. 결국 2023년 4월 핀란드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합류합니다. 70년 넘게 지켜온 중립의 방패를 던져버리고 서방 군사동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현대 유럽 국제정세에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푸틴의 야욕이 오히려 핀란드를 나토의 품으로 떠밀어 버린 셈이죠. 이제 핀란드의 국경은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맞닿은 가장 긴 전선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역사를 쭉 훑어보니 어떠신가요? 그저 운이 좋아서 복지가 잘 돼 있어서 행복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핀란드가 단순히 군사적인 힘만으로 행복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계 교육 1위, 투명성 1위, 그리고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단단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는 확신, 그리고 전쟁의 폐허에서 배상금을 갚고 IT 강국을 일궈냈던 그 지독한 시수 정신이 현대 핀란드를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지옥보다 더 빽빽한 숲속에서 탱크 대신 술병을 들고 적을 맞이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의 핀란드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거봐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해냈잖아 라며 무뚝뚝하게 웃어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핀란드의 피 맺힌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시수 정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지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핀란드인들의 이 독한 깡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핀란드의 이런 전략적 선택들이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옛날 이야기 세계사는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진진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